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숟가락 쓰는 걸 봤다 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여러분들께서는 거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만 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미쓰리 나 지금 죽을 것 같아라고 하시겠죠? 예, 제 경험으로 미뤄보아 지금 진짜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으시면요. 예, 팟캐스트 못 들어요. 팟캐스트를 들을 여유가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은 사람은. 네. 제가 2008년도에 죽으려고 했고 죽을 것 같았을 때는요. 그때는 물론 팟캐스트라는 것도 없었지만 이럴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께서 팟캐스트를 들으실 정도라는 건 2008년도에 미쓰리가 겪었던 것보다는 덜 힘드신 거예요. 예. 그러면 예. 그분은 안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미쓰리 나 거기 좀 알려줘 그렇게 예, 그런 질문을 하셔서 예, 저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돈다방 미쓰리에서 좀 그래도 경제 방송이지만 그래도 좀 재미있게 예, 물론 재미있기 위해서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100% 예, 저의 경험이라든가 진실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미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자꾸 놓치시고 자꾸 이렇게 예, 딴 샛길로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좀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자, 영국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은 현재 보리스 총리가 10월 중순까지 영국 의회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엘자베스 여왕 2세가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저기서 지금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당장 야당이 난리 났고 국민들조차도 청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영국 하원 의장이 민주적 절차와 헌법을 어기는 위법행위다.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가 민주주의를 탈취하려는 시도다. 존슨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추진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스코틀랜드 국민당 대표가 존슨 총리가 변변치 않은 독재자처럼 폭거를 저질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시민들은 영국 의회 건물 앞에서 구테타를 멈춰라 라고 예, 데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영국의 상황은요. 일단 지금 이 보리스 총리가 의회를 폐쇄시켰기 때문에 과연 이제부터 야당이 그리고 국민들이 얼만큼 보리스 총리를 꺾어 놓느냐에 따라서 예, 좀 앞으로의 상황이 좀 가늠할 어떤 가능성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으로 넘어가 보면요. 중국이 미국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당장 오늘 회의가 어떤 협상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들어도 마치 당장 뭔가가 진행될 것 같은 그런 들뜨게 하는 멘트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왜 이럴까? 예. 그들은 왜 그럴까? 29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했는데요.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한 이야기를 거의 이제 다 인용을 하면 미중 협상팀은 줄곧 의미 있는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공개할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 현재 다양한 소문이 무성한데 우리는 제때 해명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미국과 중국은 지금 무역 협상 진행 중이다. 무역 전쟁 진행 중이다. 서로 완전히 사이에다가 벽을 쳐놓고 등 돌리고 연락도 안 하고 고개도 안 돌리고 서로 개무시하고 그냥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지 간에 두 나라는 서로 관찰하고 견제하고 혹시 쟤네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지 않을까 혹시 대화하자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계속 어떤 식으로든지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중국 대변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충분히 많은 반격 수단을 갖고 있지만 무역 전쟁이 확대되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이익을 불리하게 만든다. 이 문제는요. 작년에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때부터 중국이 계속
외쳤던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그 무역 분쟁은 전 글로벌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려고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현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국은 미국이 5,500억 달러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하자고 했다. 자, 많은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업은 상호 의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압력을 행사하면 중국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기업도 결국 피해를 입는다. 자, 우리는 미국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압력 행사와 제재를 철회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9월달 워싱턴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고 하던데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양측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가 묻습니다. 그 대변인한테 혹시 이번 주에 두 나라가 전화 통화한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내가 알기로는 양측 팀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해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전화 통화를 했니 안 했느니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중국은 미국이 진정성과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국 측이에요. 중국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시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라고 평가를 했죠. 근데 미쓰리의 생각은 이겁니다. 중국은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전포고했을 그때부터 중국이 일관성 있게 미국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제발 우리 대화로 하자. 나 보복카드 이런 거 별로 쓰고 싶은 거 없으니까 우리 제발 미국 우리 대화 좀 하자. 이거였습니다. 이 기조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중국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어떤 협상이 결렬되고 지난번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정돼 있었던 협상을 결렬시킨 것도 5월 5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25%로 인상하면서 깨진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이 먼저 판을 깬 적은 없습니다. 왜? 중국은 처음부터 계속 대화자였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하자,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서도 왜 협상이 합의를 못 내느냐? 중국이 그냥 미국 우리랑 만나서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돼? 우리가 니네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이런 어떠한 항복의 개념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진정 요구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시점에서는요. 보세요. 이 대변인이 한 얘기를 통해서 요점을 좀 뽑아보면 중국이 미국에게 협상을 하자, 대화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제시하는 조건이 뭡니까? 5,500억 달러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서 논의한다고 생각한다. 이거 뭐예요? 이거 폐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부과되는 3천억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중국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난번 작년부터 부과했던 500억 달러, 2천억 달러, 이번에 3천억 달러까지 해서 미국이 중국과 무역 분쟁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총 부과하기로 한 5,500억 달러 전액을 취소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두 나라가 전쟁을 해요. 예. 근데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야, 니네 다 돌아가. 이거잖아요. 중국이 미국에게 원하는 거는 결코 지금 미국이 알았어. 우리 그러면 5,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기로 한 거 다 취소할게. 이렇게
쉽게 미국이 중국이 요구하는 그 카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뿐만입니까? 또예요. 중국이 또 무엇을 원합니까?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상대로 한 압력 행사와 제재를 철회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얘기 뭐예요? 어이, 미국, 화웨이 풀어줘. 블랙리스트 풀어줘. 그러면 협상하자. 이거거든요. 9월달 워싱턴 협상 가능하냐? 중국은 물론 가능하다고 하죠. 그러나 중국이 9월달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은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전제 조건을 뭘로 걸었냐면 현재 가장 중요한 점은 양측이 협상을 지속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양국이 협상을 조속하게 진행하고 하려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중국이 니네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 있잖아. 5,500억 달러 관세 부과 취소해주고 화웨이 풀어주고 블랙리스트 풀어주면 돼. 이거란 말이에요. 언뜻 들으면 중국이 미국에게 어떤 화웨이 제스처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국은 미국에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그냥 다 싸잡아가지고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중국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태도는 이런 거죠. 우리 미국의 보복관세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미국이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복관세를 하는 거야. 라는 방어적인 태도로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미국을 공격하진 않아. 그러나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 대신에 우리를 더 화나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자고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반격수단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은데 니네 미국이랑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고 우리 대화 좀 하자. 대신 대화하는 조건은 뭐예요? 5,500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부가 취소하고 화웨이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이 원하는 거는 미국의 진전성과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기 바란다. 이게 지금 중국이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딱 뜯어놓고 보면 중국이 화웨이 제스처를 취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두 나라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나라가 지금 어느 지경까지 왔냐면 전화 통화로만 협상을 하다가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정도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까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방 끝나지 않고 격화되고 있고 쉽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이 상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정례 브리핑을 해서 한 얘기는 뭐냐면 작년부터 중국이 얘기하고 있는, 물론 이제 그 뒤에 2천억 달러, 3천억 달러 관세가 더 부과됐으니까 규모가 5,500억 달러까지 사이즈가 바뀌긴 했지만 중국이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 니네와 싸우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니네가 자꾸 우리한테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대응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미국 그래도 얘기하자. 우리가 맘먹으면 니네 되게 조질 수 있거든. 조질 수 있는 카드 되게 많은데 우리는 그 카드 쓰고 싶지 않아. 얘기하자. 대신 얘기하는 조건이 뭐냐면 니네가 우리가 원하는 거 수용해 줘야 돼. 일단 관세 철회하고 화웨이 풀어줘. 이거거든요. 이거는 중국이 이번에 8월 29일 날 화웨이 제스처를 취한 게 아니에요.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보면 폭스뉴스와 인터뷰를 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바로 오늘 29일 날 중국과 미국이 장관급이 아니라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급이 아니면 실무 협상을 한다는 얘기구나. 자, 무역 협상에서 최종 생산물이 무엇인지 지켜보자. 마지막 성과물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자, 다른 급이 뭘까? 실무단? 자, 미국과 중국은 다양한 수준에서 소통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날 중국과 미국이 다른 급의 무역 협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자, 이것 때문에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오늘 다른 급의 협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한 소리를 듣고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무역 분쟁이 격화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좋아서 상승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구심이 하나 든 거죠.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할까?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왜 이 카드를 내놨을까? 그리고 이 카드가 진정 무엇을 의미할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이유. 미국과 중국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앞으로요, 미국과 중국은 협상, 그러니까 절대 안 할 거고요. 둘이 그냥 이대로 그냥 갈 때까지 갈 거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두 나라가 그냥 어느 쪽에서는 좀 조금 더 목줄을 조이기도 하고 어느 쪽에서 좀 풀기도 하고 이게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그럴 거라고요. 왜냐하면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일본과 한국, 미국과 중국은 단순히 그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상황이 진행된 게 아니라 앞으로의 패권을 위한 그 자존심 게임,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자존심 게임에 들어왔기 때문에 두 나라가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합의를 하고 도장을 찍고 없었던 일을 하기에는 감정들이 너무 격화되어 있고요. 쉽게 어느 쪽에서 이렇게 합의를 보고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하물며 뉴욕 증시에서도 이제 헤드라인을 놔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계속 격화된다면 제가 그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그냥 한 미국과 중국이 연결된 게 100개만 있겠습니까? 1000개만 있겠습니까? 아까 트럼프 대통령, 아까 그 중국 대변인 상무부가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뭐 5만 5천 개든지 8만 5천 개든지 그 수많은 그 연결된 그 고리들 중에서 어떤 거는 풀어주고 어떤 거는 다시 죄고 이러면서 계속 이제 시간을 끌면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쓰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격화된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 되게 심플하다고 하잖아요. 오히려 저는 지금 영국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이런 발언들이 29일 날 이게 이렇게 흥분해야 될 일이야? 근데 흥분해야 될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간절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물며 전화로만 통화하던 사람들이 테이블에 앉는다라고만 보도가 나와도 증시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시는 좋아했겠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좀 냉정하게 보자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원인을 바로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날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이제 잠정치가 발표가 됐죠. 지난번 속보치가 2.1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이 나왔어요.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1.9%를 예상했는데 1.9보다는 잘 나와서 다행이다라고 했지만 뭐 경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뭐 괜찮아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는 누구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감당을 못합니다. 올해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3.1%였습니다. 확정치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2분기 잠정치와 1분기 확정치까지 한다면 2019년도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2.6%라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미국이 경제 성장률 2.9% 기록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도에 3%가 넘어갈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3%가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작년에 2.9%가 된 거고
올해도 지금 3%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원하는 진짜 이유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오바마 대통령이 기록했던 2.9%를 넘기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지금 잠정치가 2.0이 나왔다는 얘기는 올해 2.9도 불가능할 수가 있죠. 자, 미국이요. 이제 민주당이 20명 경선 후보들이 지난번에 1차 TV 토론회, 2차 TV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검증을 통해서 10명으로 압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돈다방 미쓰리에서는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내용도 체크를 해야 되고 민주당의 경선도 체크를 해야 되죠. 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조급해져요. 점점점. 자, 따라서 지금 뭔가 해결을 봐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뭐 감세 정책을 한다든가 이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어떤 감세 정책이라는 부양책을 쓴 거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세 카드도 못 냅니다. 자, 북한과의 문제 지금 여의치 않아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지금 2.0%? 제가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힘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중국과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미쓰리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은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이제 중국이 칼자루를 쳐서 지난번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 참석했을 때, 즉 프랑스에 가 있을 때 보란 듯이 보복관세 부과하면서 중국 증시를 하락시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도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 모든 판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미국에다가 보복을 하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협상을 격화시키든지 뭐 이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힘들어할 거라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죠. 물론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 중국도 진짜 정말 진짜 힘듭니다. 예. 진짜 힘든 상황이에요. 지네들도 힘들지만 일단은 그동안 시간을 벌면서 어쨌든 간에 약간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켰으니까 지금 미국을 더 압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 열리기 전에 보복 관세 부과하고 한 겁니다. 그러나 늘 중국은 한결같이 미국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가 바뀌었냐면 중국이 미국에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낸 게 아니라 누가 바뀌었냐면 트럼프가 바뀐 거죠. 왜 바뀌었냐? 이제 민주당이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2분기 경제 성장률은 2.0%가 나왔어요. 3분기, 4분기에 3% 중반이 나온다. 이건 불가능해요, 지금. 이미 미국 경제가 꺾였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스스로 뭐 어디 무슨 뭐 그 후원금 어떤 행사에서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건데 뭐 간단하게 올 거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3분기,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이 자기가 기록했던 3%를 만들기 위해서 3% 중반대 나오는 게 불가능한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예요? 한 발씩 뒤로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쓰리가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뭐 크게 도장을 꽝 찍고 이렇게 딱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트럼프가 좀 밀리고 또 트럼프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좀 돌리고 이러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뭐가 터진다? 예. 그동안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이 바둥거렸던 그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인 거죠. 그리고 그 문제가 중국 내부에서 터질지 영국이 터뜨릴지 그거는 또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저는 미국의 경제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회 차원에서 좀 조사할 내용이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난번 G7 정상회담에서 프랑스에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고 저기 다음 G7 정상회담은 저기 우리 리조트에서 하는 게 어때요? 이랬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 바로 헌법 조항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헌법의 보수 조항에는 선출된 공직자가 의회의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은 금지한다. 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이라는 큰 행사를 자기 개인 리조트에서 하겠다고 한다. 이거는 이득을 취하겠다라는 거다라는 거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담에서 나의 리조트에서 G7 정상회담을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백악관에 오래 머물러서 대통령놀이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내년도 G7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나요? 뭐 내년도 2020년 뭐 8월쯤에 열리겠죠. 제가 정확한 일정을 체크해보지 않았는데. 그럼 이미 그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나의 리조트에서 하자라고 얘기한 거는 어찌 보면 대통령을 계속 하고 싶다라는 어떠한 자신의 어떠한 그런 그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대통령이 간절한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근데 지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트럼프가 지금 한 발씩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자, 제가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 아까 일부에서 제가 이제 뭐 부자들을 만났다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서 2분기 미국 내 한국 돈 18억 2천만 원 이상의 주택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다고 합니다. 뉴욕주의 호황 부동산 매물이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팔리지 않는 집들이 증가되고 있대요. 미국 부자들이 돈을 안 쓴다, 집을 안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니스 뉴욕은 파산 신청을 했고, 노드스트롬은 2분기까지 3분기 연속 매출을 줄어들었고, 결국 미국 국민들이 좀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무디스 수석 연구원이 미국의 소득 상위 10%가 미국의 전체 소비 절반을 차지하는데, 즉 지금 미국은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부자들이 집도 안 사고, 뭐 고급 백화점에서 물건도 그렇게 크게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해요? 누가 사요 지금 돈을? 누가 집을 사요? 어설픈 부자들이. 자, 2분기 브라질의 국내 총생산이 0.4% 증가된 거로 나왔습니다. 지난번 1분기에 마이너스 0.1을 기록해서 만약에 2분기에 또 마이너스면은 2분기 연속 GDP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은 이게 기술적 침체라고 얘기하는데 다행스럽게 브라질은 1분기는 마이너스 0.1이었지만 2분기는 플러스 0.4로 기술적인 침체는 좀 피했습니다. 지금 브라질이 어떤 경제부양책을 썼냐면 근로자 퇴직금 재원인 근속연수보장기금을 30% 인출했다고 30% 인출할 거라고 앞에서 얘기 드렸습니다. 이거를 인출해서 거의 한 13조 되는 규모인데 이거를 갖다가 시장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브라질은 어떤 기술적인 경기 침체는 면했다. 와, 그럼 앞으로 경기 좋아지는 거야? 아니라는 겁니다. 자, 마켓워치에서도요, 미국 증시가 순이익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이것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어제 뉴욕 증시 이해가 안 가게 올라갔다. 그죠? 그리고 어찌 보면 8월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도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속보치보다 덜 나왔지만 미국 증시는 지금 그냥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어제 제가 교보증권에서 9월 달에 경기 침체 이미 인정했고
증시 안 좋을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증권사들이 이제 지금 상황, 이번 주 후반을 이제 보고 9월 달 증시 전망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9월 달 증시 칼렌더를 보면서 조금 놀랬던 게 뭐냐면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3월 달, 6월 달, 9월 달, 12월 달은 흔히 얘기하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즉 내만여의 날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세 번째 주 금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9월 달은요. 추석 연휴가 9월 12일 날부터 시작이 돼서 목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이번에 특히 내만여의 날이에요. 9월 달이니까 3, 6, 9, 10이니까. 그럼 9월 달의 내만여의 일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목요일이 아니라 11일 수요일 날 열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중국한테 이렇게 한 걸음씩 뒷걸음질을 치는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된다면 다음 달 내만여의 날은 엄청난 변동성을 가질 가능성이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몰라요. 또 봐야 되죠.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지금 그리는 그림으로는 9월 달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추석 연휴 전, 즉 9월 11일 내만여의 날 전까지는 뭐 그럭저럭. 예. 그런데 9월 이제 중하순으로 넘어가면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냥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을 거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지금 가장 좋은 재료는 뭐냐면 뭐 브라질에 돈을 풀고 뭐 각국이 금리를 인하고 이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뒷걸음질 친다라는 거. 물론 이게 자신이 원해서 치는 게 아니에요. 중국한테 밀려서 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힘이 빠지고 있는 점이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그나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힘이 더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죠. 예. 그러면 분명히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문제는 해결됐다. 괜찮다라고 하겠죠. 제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혹은 제가 그동안 증시를 바라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아이고 시장이 무서워요. 뭐 경기 침체예요. 뭐 시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이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부각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할 때 위기가 터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그 문제가 터질 것 같았는데 터지지 않고 그냥 완만하게 이제 왜 저러지지? 이렇게 예. 별거 아닌가 봐. 에이 그래 너무 우리가 기우였어. 너무 우리가 쫄았어. 괜찮아 안심하자라고 하는 순간 문제는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지금 당장 벌써 아까 마켓워치도 그러잖아요. 뭐 미국의 기업들의 순위가 안 좋지만 증시 영향 안 받을 거래잖아요. 그리고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 2분기에 플러스 전환돼서 아이고 기술적인 침체는 벗어났어. 좋아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이 우와 만난대. 좋아 보이잖아요. 아이고 그동안 경기 침체 얘기하고 너무 우리가 이거 기우였어. 여러분 2007년도 2008년도에도 그랬어요. 참고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경기 침체의 신호인 2년물과 10년물 미국의 국채금리는 여전히 역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2007년도에도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됐다고 얘기했죠. 근데 제가 그때 증권사에 근무했을 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초반에 했을 거예요. 우리 이번처럼. 근데 이번처럼 막 아이고 2년물과 10년물이 이렇게 역전됐어라고 걱정을 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막 증시가 막 더 올라가고 막 그냥 막 이러고 막 그때 중국 펀드를 이제 투자하다가 하다 이제 막 브릭스 펀드가 나오고 이러면서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감이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터졌어요?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시장은 걱정하다가 어떤 위기라는 거를 감지하고 걱정하다가 그 위기가 문제로 부각되지 않고 아이고 우리가 너무 오버했나벼 괜찮은가벼 하고 긴장을 푸는 순간 예 맛이 가더라고요.
왜 우리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왜 막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막 이제 걱정하고 이러다가 이렇게 딱 긴장을 놔버리면 병나시잖아요. 그게 뭐 사실 어른들뿐만이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너무 긴장하고 그러다가 아우 이제 이 문제 좀 해결됐다. 아우 괜찮아 말고 딱 맥을 놓는 순간 예. 심하신 분들은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맥을 놓으시면. 그래서 항상 예, 긴장하고 예, 특히 지금은 긴장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만 분위기가 좋아지면 예, 또 주식사라고 난리들을 칠 겁니다. 저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미국 국민들 상위 10%가 미국 소비의 뭐 반을 쓴다. 근데 그들이 지금 집을 안 산다. 그게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1,000억대 이상 그런 부자들이 금을 살까요? 아니에요. 지금 금을 사시는 분들은 예, 어설픈 부자들. 아이고 금리가 인하된다는데 집 사야죠. 아니 대출을 받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굳이 왜 지금 집을 사겠어요? 그죠? 그럼 결국 집을 지금 누가 삽니까? 어설픈 부자들. 그러니까 내 돈으로 100% 때려붓고 집을 살 수는 없고 적당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금리가 인하된대. 그러면 쪼개면서 집을 사죠. 결국 그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고 어떤 경제의 침체라든가 이런 위기라는 거를 다 무색하게 집값을 올리는 역할을 하면서 마치 다단계처럼 예, 물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돈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주식은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면 좋습니다. 예. 상승장 플러스가 나면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하시는 마음은 좋지만 예. 여전히 미쓰리 저는요. 지금 주식 살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하루 그리고 물론 내일 토요일 날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일 기준으로는 오늘이 이제 8월의 마지막 근무일이고요. 그죠? 자, 여러분 8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업무 보시는 분들 8월 달 업무 마감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마 금요일이어서 회사에서 회식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글쎄요. 뭐 요즘 분위기가 좀 그래서 많이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8월 달 한 달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8월 31일 토요일 날 금요일 뉴욕 증시와 또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미쓰리는 어떠한 각도로 보는지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이 거의 마무리되면요. 에너지가 약간 고갈되는 느낌이 들죠. 예, 많이 지치셨을 텐데 예,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